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SK 전현직 임원들의 고강도 밤샘 조사 이후에 오늘은 최태원 회장이 소환됐는데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 21일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래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그 검찰에 나가면 누구나 서는 그 포토라인에 설 수밖에 없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청와대를 나오고 헌재 파면 선고가 있은 이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서게 되는데 무슨 말을 하게 될까도 관심입니다. 네, 그렇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섰던 것처럼 그게 이제 2009년인데 또 이제 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공식적인 대국민 메시지를 밝히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대답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략히 답변하는 형식으로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를 밝히게 되냐 하면 이번에 변호인 통해 밝혔듯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답변하겠다 하는 그런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그 전에 헌재 그 파면을 받은 이후에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가면서 시간을 두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마 네. 그래서 아마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는 말은 약간 그런 말을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헌재 그 소위 파면 탄핵에 대해서 승복 여부에 대해서 공적으로 밝히고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 그래도 그럼 사과할지 안 할지 이제 여부인데 제가 보기에 어떻든 국정 혼란과 이 공백에 대해서 죄송하다 사과하는 뜻을 밝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왕이면 그 자리에서 헌재 결과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뜻을 밝혀서 국민적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런 좀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이 이제 혐의를 13가지나 받고 있는데 조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말씀하신 것처럼 13가지입니다. 13가지 중에서도 상당히 가장 중요한 혐의가 뇌물수수겠죠. 예. 상당히 뇌물은 1억만 넘어가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중죄입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이재용 삼성그룹으로부터 지금 받은 액수만 하더라도 뭐 433억 원에 이른다고 할 정도니까 금액 자체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수사가 집중이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또 직급 남용의 혐의, 이 지금 뭐 이와 관련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종범이다.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 이 특검의 수사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느냐, 이 뭐 또 이제 뭐 비롯해서 또 KD 코퍼레이션과 관련된 이 인사비리, 청탁 이런 부분들까지 상당히 수사할 내용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최소한 한 12시간은 넘어갈 것이다. 물론 뭐 전직 대통령이고 또 거기다 여성이라는 측면 때문에 사실 10시간 넘기는 것이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번 수사가 자신들이 조직의 명운이 달려있는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그 자구 우민하지 않고 바로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생각이고 그리고 또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뇌물 혐의를 비롯한 혐의 자체가 중대하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지금 흐르는 기류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를 해가지고 만약에 법원에서 기각이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후폭풍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철저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오전 10시에 들어간다 하면 아마 그 다음 날 새벽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아까 잠시 예상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검찰 조사에 성실히 받겠다. 포토라인에서 하는 예상 가능한 멘트인데요. 일단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통보했을 때 대리인을 통해서 변호인 측을 통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정농단 사건 완전히 엮인 거다라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을 했거든요. 이번 검찰 조사에서 어떤 입장 변화가 있을까요? 네, 그 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언론과의 인터뷰이기 때문에
완전히 엮인 거고 완전히 거짓말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이다. 뭐 네.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네. 그 정도 검찰 조사에 가서 그런 약간 수사적인 표현을 쓰기에는 네. 좀 무리인 것 같고 어떻든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그런 형식을 취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두 재단에 대다 그 삼성이라든가 대기업들이 출연한 거를 지금 뇌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에서는. 예. 근데 그거는 두 재단은 소위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라고 하는 좋은 국정 취지에서 만든 것이다. 네. 그리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아마 하게 될 것인데 네. 그 이후에 두 재단의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거는 네. 내가 경계의 담장을 낮추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네.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대통령 자신의 어떤 혐의는 아니라고 하는 식으로 주장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처음에 나간 거는 뭐 그 전에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네. 그 일부 그렇게 나간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네. 그 초반에 보좌진이 제대로 완비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근데 그게 너무 길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어떻든 블랙리스트 그 부분도 부인하면서 대체로 하여튼 자신의 어떤 직접적인 혐의는 네. 부인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거로 보입니다. 네. 네. 어쨌든 검찰 조사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검찰 이 조사에서 가장 큰 쟁점은 뭐니 해도 아까 저도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뇌물죄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애초 그 일기 특수본이죠. 대기업이 재단에 출연한 금액을 강요로 받는데 박영수 특검에서 이걸 뇌물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찰이 최태원 SK 회장을 소환한 이유도 아마 이 뇌물죄 수사에 주력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번에 그 특검 연장이 무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검찰이 이 수사를 했을 때는 이 그 재단에 돈을 낸 사람들이 어떻게 강요에 의한 희생자다, 피해자다. 네, 피해자 그리고 입장이죠. 결론을 내렸는데 특검은 아니다. 뭔가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를 받기 위해서 돈을 낸 거다. 그 일종의 피의자로 앉아 특정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상충된다. 그런데 검찰은 이번에 다시 2기 수사팀을 꾸리면서 내린 결론은 강요를 당한 피해자임에도 또 부정한 청탁을 한 피의자가 될 수 있다. 두 개가 상충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논리적 모순을 스스로 돌파를 해냈기 때문에 네. 문제는 이제 자신들이 결론 내린 대로 강요는 지난번 수사가 다 끝났지만 네. 이번에 지금 부정한 청탁을 해서 부정한 대가를 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를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제 지금 오늘 최태원 회장이 불려갔습니다만 어제 SK 그 전현 임직원 네. 3명이 고위 임직원들 3명이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네. 18시간 동안 아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뭐 그랬죠.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그 최태원 회장이 사면되기 직전에 그때 교도소에 면회왔던 네. 그 SK 임원하고 이야기 나눈 대화 중에 아주 주목할 만한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네. 선물을 숙제를 내줬다는 이야기. 네. 왕 회장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고 네. 사면을 결정했다니 귀국을 결정했다는 이야기는 사면을 이야기하는 거고 네. 그 숙제를 내줬다는 이야기는 K 스포츠 재단이나 미르 재단에 대한 돈을 내라는 뜻이었다. 그런 네. 식으로 지금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검찰은 이 지금 재단의 돈을 낸 부분뿐만 아니라 그 돈을 낸 것과 최태원 회장의 사면 문제 네. 이 부분하고 그리고 이 사면이 되고 난 뒤에 최태원 회장이 경영 일선에 나름대로 복귀하고 나서 작년 2월 달이죠. 작년 2월 달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를 했거든요. 독대한 이후에 SK가 면세점 사업에서 탈락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재승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열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도 과연 이 지금 그 재단에 돈 낸 그 부분하고 네. 서로 상관관계를 따지겠죠. 특히 SK 같은 경우는 이 WK하고 K스포츠 재단이 나서가지고 70억 추가로 또 요구를 했지만 네. SK는 그 돈을 주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SK에게 최순실 씨를 비롯한 이 세력들이 70을 더 추가로 내려고 요구를 한 거 보면 네. 상당히 SK가 뭔가 정부로부터 뭔가 부정한 네.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 검찰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말이죠. 이 대가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SK재단 출연금은 이제 최태원 회장 사면과 직결된 것이 아니냐 이런 예.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근데 삼성의 경우는 삼성물산 합병 등 경영권 승계와 또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
결정적인 단서를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또 하나가 있었어요. 안종범 수석과 관련된 건데 네. 안종범 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아주 결정적입니다. 김창근 전 SK그룹 수펙스 의장이죠. 네. 최태원 회장 사면을 두고서 하늘과 같은 은혜를 잊지 않겠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어떤 증거로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상당한 논란이 되는 이제 하나의 증거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창근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태원 회장이 구속된 네. 기간 사실상 SK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네. 그런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안종범 전 수석한테 최태원 회장 사면 복권시켜 주신 그러한 은혜, 하늘 같은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네. 한 그거에다가 아까 말했지만 김영태 전 부회장이 왕 회장이 우리한테 숙제를 줬다라고 네. 하는 두 가지 이야 거기에 가서 면회가 찬 마루가 요 문자 요게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되는데 어떻든 이제 SK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는 삼성 같은 경우는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줬다는 건데 예. 이제 SK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최태원 회장의 특별 사면의 사면. 혜택이 있지 않았느냐. 네. 두 번째는 면세점 인허가 과정에서 또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 재승인하는 과정에서 네. 이런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검찰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자기네들은 처음에 수사할 때는 강요에 의한 거로 저기 소위 출연을 한 거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네. 특검에서 그거를 뇌물 뭐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네. 다시 이제 검찰이 자기네들 결론을 뒤집고 특검 뜻을 따르느냐 원래 자기들이 했던 강요로 하느냐 네. 그렇지 않으면 그 중간에 더 제3의 길로 해석을 하느냐 네. 그거를 놓고 다시 이제 이 SK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롯데를 조사하면서 네. 그거를 어느 쪽으로 왜냐하면 이거를 두 재단에 출연을 한 회사는 꼭 두 회사만이 아니라 네. 더 많은 회사 대기업들이 했기 때문에 네. 그걸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해석의 여지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검찰이 철저한 조사를 하는 것도 조사지만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를 놓고 굉장히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고심이 깊을 것이란 그런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엔 정치권 상황 좀 짚어보죠. 황교안 등 그동안 뭐 출마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많은 결국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황 대행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윤곽이 바로 드러났습니다. 대선 주자 지지도를 보면요. 홍준표 지사가 최대 수혜자가 됐고요. 또 안희정 지사의 상승세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홍준표 충남지사 입장에서는 보면 지금 그 상당히 그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수층의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의 그 후보처럼 네. 비쳤던 부분이 있었는데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네. 상당히 그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보수 지지층들이 이 지금 뭐 마땅한 대타가 없다. 네. 그래서 아마 홍준표 지사에게 좀 쏠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상당히 그 기대를 걸었던 이 그 온건 보수라든지 중도표들이 네. 아마 그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표가 지금 나눠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물론 이제 홍준표 이 경남지사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가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표가 이렇게 지지표가 이렇게 온다는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 내에서 지금 그 경선에 지금 출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한교안의 내가 대타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 또 만만치 않은 걸림돌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김진태 의원이죠. 김진태 의원이 지금 강하게 태클을 걸고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성 친박의 이 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지지했던 친박계의 표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좀 더 김진태 의원 쪽에 쏠릴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도표를 갖고 오긴 했지만 과연 이 표가 진짜 실질적으로 경선에서 이분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실제 표가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의 그러니까 중도 온건 보수 지지층들이 진짜 투표에 참여해서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자체가 1차에서 끝나지 않고 2차 결선 투표로 갈 경우 그리고 2위로 안희정 충남에서 올라갈 경우에는 상당한 이변도 아마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홍준표 지사의 이렇게 거친 발언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대구에서 서문시장에서 출정식을 가졌는데 이 출정식 장소를 두고도 아까 잠시 언급이 된 이 김진태 의원, 강성 친박이라고 하는 김진태 의원과 또 맞붙었어요. 뭐 박근혜를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 그러더니 왜 하필 출정식 장소가 서문시장 하면 우리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고향이란 그런 수식어가 계속 붙는 거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좀 의식한 행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전략이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박근혜를 지우는 전략이지만 또 네. 박근혜 지지층을 또 어느 정도 끌어안고 가려는 두 가지 어떤 고민에 쌓여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 어쨌든 서문시장을 방문하는 거기서 선언하는 이유는 본인이 원래 태어난 곳은 경남이거든요. 근데 이제 6살인가 7살 때 대구로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네. 초중고를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내 네. 실질적인 나의 고향은 대구다. 네. 그러면서 소위 부산 경남지사로서 PK와 TK를 합친 네. 영남권의 지지를 일단 강하게 만든 뒤에 수도권으로 북상하려는 대선 전략 차원에서 이제 서문시장에서 하는 건데 네. 그럼 서문시장에서 이제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원래 내 진짜 고향이 내가 대구고 예. 서문시장이 내가 놀던 곳이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그건 정치적 고향일 뿐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김진태 의원은 아니, 머릿속에서 박근혜를 지우자는 분이 왜 서문시장에서 출정식이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자유한국당의 이제 경선 전은 네. 홍준표 지사가 이제 선두 주자로 치고 나가는 가운데 네. 친박의 지지를 받고 이번 태극기 집회에 네. 주도했던 김진태 의원의 그 추격이 또 관심을 끌만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력 대선 후보들이 포진해 있는 더불어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어제까지 이제 4차례 네. 토론을 벌였습니다. 뭐 후보들 간 공방이 아주 치열한 모습인데요. 역시 가장 큰 화두는 대연정이었습니다. 최근 지지율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아무래도 안인정 지사를 좀 견제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겠죠. 그렇죠. 그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의 4명 후보가 네. 연정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연정은 필요하다는 거지만 그 범위를 놓고 지금 서로 입장 차이가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소연정, 이 막 좀 플러스 알파를 한다고 한다면 네. 아마 그 바른정당까지 아우르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지만 네. 안희정 충남지사 이 이야기는 그 지금 바른정당까지는 포함하고 더 네. 넘어서 자유한국당까지 할 필요가 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문재인 후보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자유한국당은 말 그대로 박근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이 국정농단의 부역에 아주 열심히 동원된 정치 세력인데 어떻게 이런 세력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느냐는 예. 이야기지만 안희정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이분들이 개혁까지 동참을 그러니까 한다는 전제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안아야 된다. 네. 어차피 지금 그 의회 내에서 우리가 여소야 안의 국민이라고 한다면 네. 그리고 또 가방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최소한 180석을 넘어가기 위해서라도 이분들의 협력은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 입장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결국은 이것도 일종의 선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거죠. 문재인 후보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집토끼부터 단속을 해서 네. 자신이 경선에서 무조건 이기고 난 뒤에 어떻게 그다음부터 외연 확장을 하자는 거고 네. 지금 안희정 지사의 입장에서는 지금 집토끼만으로는 가지고 지금 1차를 통과할 수가 없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보수 합리적인 네. 이 합리적인 보수들과 중도까지 이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대연정을 네. 해야 된다는 그런 선거 전략상의 차이가 상당히 지금 이제 이런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스펙트럼 얼마나 범위를 넓게 두느냐의 차이겠죠. 국민의당 이제 3명 경선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안철수, 손학규, 박주선 후보인데요. 안철수 전 대표의 자강론, 손학규 의장, 박주선 의원 연대론이 맞붙고 있어요. 네, 여기는 연대론 갖고 아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연정론을 갖고 맞붙고 있다면 여기 네. 연대론 갖고 하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 후에 네. 일종의 협치를 하자는 거고 네. 그 전에는 자강 우리 중심으로 가자, 자기 중심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런 자강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손학규, 박주선은 우리가 이 작은 38석 정당 갖고 어떻게 우리가 대선 후에 해서는 안 된다. 대선 전에 네. 폭넓게 연대를 해서 네. 대선의 승리를 거둬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안철수 전 대표의 자강론은 왜 그럼 이렇게 하는 거냐? 끝까지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국민의당 후보가 돼서 끝까지 출마한다. 네. 대선에서의 상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보고 있고 예.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와 나는 상수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뭐 연대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그렇게 해서 끝까지 대선에 출마를 할 경우에 네. 결국에는 막판엔 3자 구도로 되지만 네. 결국에는 문재인 대 비문재인으로 갈 경우 자기가 문재인에 반대하는 진영의 네. 표를 결집시키면은 양강 구도로 해서 자기도 승리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네. 그런 전략 차원에서 연정론을 지금 대선 전 연대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민주당을 제외한 3당이 개헌안을 마련하면서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빅텐트, 스몰텐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일단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대선 당일에 네. 개헌 이 국민투표까지 하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저는 그 실현 가능성은 벌써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세 3당이 그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 당장 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안철수, 유승민 의원이 지금 실현 가능성이 없다. 네. 이렇게 시간을 그 이렇게 촉박하게 하는 것은 네. 개헌에 있어서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한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략적인 그런 노림수로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뭐 지금 그런 이제 전략상의 그런 문제도 있지만 문제는 이 개헌이라는 것 자체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그 3당의 개헌 자체가 어떻게 보면 권력 구조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30년 동안 우리가 지금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 양태가 변하면서 네. 이게 따른 그 국민 기본권의 어떻게 신장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를 위한 공론화의 과정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겁니다. 바로 예.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로부터도 아직까지 그렇게 적극적인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그런 점 때문에 네. 저는 대선 전 개헌은 거의 힘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를 앞두고 대선 전국 또 검찰 수사 상황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